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제로 제거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공포 시행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특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와 함께 분리징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IT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7월 12일 수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 요즘에는 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비가 왔다 안 왔다가 장마가 이제 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많이 온다고 전해드렸는데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지에서 극한호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기준, 그러니까 극한호우의 기준은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아니면 1시간에 70mm 이상 오거나 이 정도 비가 와야 이 극한호우로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그 정도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1시간에 70mm 정도 오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 우산 같은 건 소용이 없는 정도니까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 40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기 경보 수준도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이런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을 기록해서 경기 여주시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하천으로 떠내려가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낮 12시 전후로 해서 시간당 52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양치질 하러 간 사이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단 인명피해는 피했다고 하고요. 부산에서도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부산 사상구 학장천 인근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되어 수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도로가 유실되거나 도로가 통제되는 일, 그리고 주거가 침수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방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조금만 위험해도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됐는데요.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제 어제 오후 3시 넘긴 시각 서울 구로구에 시간당 72.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기상청이 오후 3시 31분쯤 구로구의 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궁동에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문제로 실패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 문자 발송에 필요한 동별 코드 넣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오류가 좀 발생해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송이 안 됐다.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 발송 오류가 발생하고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이에 폭우 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이 긴급 재난 문자 전송 기준을
충족까지 못할 걸로 판단해가지고 발송을 취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8월 반지하 침수 피해를 계기로 서울에 있었던 그런 침수 피해를 계기로 대피 최적 시간을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을 한 그런 제도인데 처음부터 좀 실패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어제 오후 4시쯤 보낸 서울 동작구나 뭐 영등포구 여기에 이제 보낸 긴급재난 문자는 제대로 발송이 됐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네.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잘 취지대로 써먹을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 공지가 아니라 어떤 또 사고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될 각별히 더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인 지역들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그리고 14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고 또 내일부터는 중부지방 역시나 많은 폭우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한 폭우가 시간당 30에서 60mm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오늘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강원 상지, 충청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 50에서 120mm, 강원 동해안, 경남 제주 울릉도, 독도 서해 5도에 50에서 60mm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내가 지금 있는 곳 근처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꼭 네.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투아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호 기자, 리투아니아 가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인구 한 300만 정도의 그렇게 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네, 가보고 싶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를 했는데요. 나토가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면서 한국과 나토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요. 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나토와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을 해서 결국에는 이 군사 이 세계 최대 군사 동맹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와의 안보 협력 범위를 대테러, 사이버 방위, 과학기술 뭐 이렇게 넓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토의 파트너국을 넘어서 준회원국 수준의 협력 관계를 격상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서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와 더 협력 관계가 더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안보 협력의 범위 이게 한미를 넘어서 좀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확장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는, 그러니까 나토와 뭐 한미일 이렇게 다 한꺼번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뭔가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 나토의 회의를 지켜본 첫날 회의를 보니까 중국 대만 갈등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판 우크라이나전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도전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난해 나토 회의에서 봤던 러시아를 향한 그런 비판과 러시아의 그런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중국을 향해서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도 나토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나토 플러스 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초청받은 4개 나라를 보면 한국과 AP4라고 일본, 하더라고요. 네. 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이 전선을 좀 넓혀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런 연대 또 가치 외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이런 나토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민들 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두루두루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토에 좀 편중된 아니면 한미일 편중된 이런 외교가 지금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또 균형 외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중국까지도 관계가 된다라는 것 이걸 좀 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봉호 연구원 만났습니까? 아직은 안 만났고요. 오늘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후쿠시마 오염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대통령실이 오늘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확정을 했어요. 정상회담을 기회로 신뢰를 확인하고 마음을 터놓고 협력 발전하면 좋다는 생각은 우리나 일본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염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오염수 문제가 아마 의제로 올라올 것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 문제뿐만이 아니고 최근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 통화교환을 의미하죠. 통화스와프가 복원됨에 따라 외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양국 현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아마 오염수 방류 에 있는 안전성 우려에 대한 걱정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와 더불어서 그동안 논의가 됐던 부분들 안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논의가 얼마만큼 나올지 오늘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봉호 연구원이 방금 전에 얘기한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기준으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상호 간에 긴급 필요시에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스와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네요.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함으로 해류 영향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해양에서 위험이 없으니까 수산물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로시 총장이 어민들을 만나고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 어민들을 만나서 이게 과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명성, 레퓨테이션 이 얘기를 하면서 수산물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풍문으로 인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퍼질까 봐 우려하는 게 일본 어민들의 목소리다 이런 또 판단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시 총장의 이런 말 해류 영향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수산물 수입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를 했고요. 네. 그로시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이 없을 거라고 한 말이지 또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금지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기준, 그것도 국민의 기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규제하겠다. 이 내용은 분명히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거듭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을 보면은 계속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가 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오염수에 문제가 없으니까 방류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살고 있는 생태계도 오염수가 안전하니까 수산물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일본이 수산물 한국 수입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각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산물 수입 하라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물론 우리 정부가 이거 아직까지 안 돼라고 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수출 안 할게라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WTO 같은 국제기구에 이거 문제 있다. 아니 자유무역 해야 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WTO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해양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해양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수산물 위험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방류 이후에 해양 생태계가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들어가게 되면 수산물도 깨끗한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튼 정부 발표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반대 단체들이 과거 광우병 수입 반대 단체들과 동일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괴담이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발표는 바로 그런 괴담이라는 주장에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인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 구성이 같다.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80% 이상이 일치한다 그러면서 광우병 수입 반대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이 지금 오염수 투기 반대를 하는 단체들과 똑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반미, 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 활동이 많은 것들이 이런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까지 비난을 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하태경 의원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는 살인이라고 하고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천만 원이 될 것이라고 하고 광우병 때는 미국 치매 환자 500만 명 중에 65만 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거짓 선동한 사람들이 지금 반성도 없이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비난까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민단체들이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기조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을 찾고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이슈에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꼭 인적 구성이 똑같다고 해서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인적 구성도 80%라고 주장하는데 그 정도는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어제 발표를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겠으나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물론 이런 시민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결집된 목소리로 대변을 해주면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괴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광우병 FTA도 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점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라도 괴담으로 모두 치부할 게 아니라 조금 들어주고 설명하고 대화하는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자, 이 시각 교통정보,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트 나와주세요. 네, 어제 오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몇몇 도로들은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 비로 인해 통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로 인해 통제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국회의사당역과 해화역 부근 또 국립중앙박물관 일대에서 집회가 끝난 뒤에 행진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주변 도로가 많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군포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북수원 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도 월곡 분기점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여주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고속도로인데 네. 마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좀 팩트고 사실이고 어떤 건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고 너무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누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야기됐고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 네. 지금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맞서고 있는 첨예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안 이게 나오게 된 단초가 문재인 정부였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인수위였냐 이걸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2022년 1월 6일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 그러니까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네. 양서면 그 원안을 비롯해서 복수에 대한 노선 검토를 시작했고 결국 이제 그해 3월에 전문 업체 용역을 맡겨서 한 2달 정도 검토를 해서 작년 5월 19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작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기간을 보면 이게 지금 이 3월에 용역을 맡겼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해서 이제 발표가 된 이 종점이 변경된 대안이 나온 사실인데 국토부 보고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 취임 사흘 뒤에 이뤄졌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측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원희룡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된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거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시작해서 해서 그 나온 안인데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냐.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도 정치적 고려 같은 건 모른다. 기술자 시각으로 판단했고 외약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안이 나온 과정이 타당하게 또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거냐.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SNS에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 돼서 국토부에 보고된 거다. 이렇게도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용역이 추진되는 시점 이게 3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던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정부 출범까지 그 기간이 인수위 기간인데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 기업의 어떤 소통이 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당시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장관 이거 인수위가 설계를 맡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했을 거다. 이런 또 주장을 민주당에서 펴고 있어서 또 맞서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상면 종점안 이게 이제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에서 노선의 절반과 종점이 바뀐 수정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타당성 재조사 진행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는 민간업체를 통한 타당성 조사만을 좀 근거로 해서 민간업체가 제시한 그 안을 수정안을 우선안 바꿔버린 게 아니냐 흐름을 보면 이게 과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는 방안이고 맞는 프로세스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참, 이게 누가 좀 뭐가 사실인지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또 양평군과 양평군민인데 사백제 선언 후 처음으로 주민 설명회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백지화 선언 이후 어제 처음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서 거기다 지금 양평군은 그동안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였던 오랜 기간 네. 양서면 종점안이 아니고 양평군은 지금 강상명 대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좀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검토 단계에서 노선 설계는 이미 끝난 검토 아니냐. 그런데 왜 노선을 갑자기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예타안이 이미 통과됐다고 해서 이장 협의회에서 여기저기 현수막도 걸고 잔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종점이 바뀌면 이해할 수가 없다. 양평 주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답답하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나들목 없이 30에서 40m의 교각을 세워서 고속도로 분기점을 놓으면 마을 위로 그 교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마을이 어려워진다. 원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주목할 부분은 한 참석자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주민들이 또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양평군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 사업이었으면 주민 설명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국토부 사업이고 국토부가 전략 영향평가를 발표한 상태에서 갑자기 논쟁이 돼버리는 바람에 주민 설명을 좀 뒤늦게 했다고 해명을 하면서 재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양평군 군민들 입장은 정말 날벼락이죠.
이게 고속도로가 2031년에 뚫리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정동윤 전 양평군수, 뭐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김건희 여사 일가땅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아니냐. 게이트가 맞서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명명백백히 좀 수사나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과연 정동윤 전 군수가 이 원안 이 양서면 종점 안을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땅을 사서 모았는지 그 부분 또 이 김건희 여사 이 관련된 이 땅도 선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산 땅이라서 이건 개발 안 된다라고 원희룡 장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과연 그 선산 땅을 그대로 두고 개발 뭐 이 가능성이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테스형을 또 부르고 싶네요. 과연 이게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자 계속 또 진행될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리징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분리징수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게 내게 되는지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KBS도 또 수신료 위탁 징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한전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제로 지금 리투아니아에 있으니까 네. 전자결제를 하면서 이게 공포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에요. 아주 빠르게 재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한 달 만에 이 KBS 공영방송의 공적 지원 구조를 한 달 만에 이렇게 바꾸는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럼 어떻게 내는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보관은 이게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 2, 3개월 가량은 고지서 자체는 지금과 똑같이 나갑니다. 통합되어 있는 고지서가 전기료 고지서가 똑같이 나가는데 다만 KBS 수신료 부분은 계좌번호를 따로 줄 테니 원하는 분은 내고 원하지 않으면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이체 되는 분들은 계좌를 따로 받으면은 원래 전기료에서 나가던 거에서 KBS 수신료는 빼고 자동이체가 되고요. 네. 본인이 내고 싶으면은 그 따로 받은 계좌로 내야 되고 이건 수동 납부하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바꾸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내기 싫으면 안 내겠습니다가 아니고 내야 된다라는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정부가 위법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법상에는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따로 지금 따로 날라오지는 않지만 네. 계좌번호를 따로 받는다고 해서 수신료는 안 낼래 하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는 또 그리고 한전에서는 전기료에서 수신료를 빼고 내도 전기료로 완납한 것으로 쳐주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가산금 같은 게 붙고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붙으면은 이제 단전 등 강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사실상 내지 말라고 유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의 내지 않을 권리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한국의 지금 TV 수상기 보유율이 95%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낼 권리를 가진 분들은 국민 중에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내는 분들의 권리를 위한 시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위법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붙는다는 거 분명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시간상 저희가 이따가 긴급 대담에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의 정준희 교수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석인 2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는데요.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검증 내용으로 오고 갔는지요? 네, 어제 권영준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은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7개 로펌에 38건의 의견서 써주고요. 18억 원 가량의 고액 보수를 받은 부분입니다.
18억 상당히 고액인데요. 1,800만 원 아니죠? 네. 1억 8천도 아니고 18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특히 이제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 그러니까 론스타 측의 의뢰로 국제상공회의소사나 국제중재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게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서 제출했는지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권 후보자는 이게 론스타 측의 로펌 의뢰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도 자료 제출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공방이 됐고 이 외에 여야 의원들은 교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투잡을 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견서 써준 게 매년 10건 이상인데 이게 뭐 논란이 된 이 사건들 다 회피하다 보면은 대법관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공방이 있고 비판이 있으니까 권 후보자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 또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 시인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어쨌든 이 금지된 영리 업무는 아니다. 중립적 학술적 입장에서 의견서 썼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권영준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 1학년이었던 2013년 12월 말에 서울대 법학대학 워크숍 준비 총괄을 맡아서 8시간 이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은 거 이게 아파찬스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이게 봉사활동 시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게 뭐 장소가 서울법대였던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아파찬스 비판은 또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대법관 후보자들은 좀 깔끔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데. 자,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부터 열립니다. 두 대법관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도 검증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미리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들 중에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서경환 후보자 오늘 청문회 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라는 서면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서경환 후보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 권리, 쾌적할 환경에 살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도 경청할 만한 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서 더 이상의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상 이 국민의힘 측의 괴담론이라는 데서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이 청문회에서 서경환 후보자에게 여당이 좀 많이 질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권영준 후보자도 이 서면 질의에서 차별금지법 취지에 또 공감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물론 권영준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또 어떤 관점으로 판결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누가 지금 추천하는 형식인가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을 해서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1587님 제발 더 이상 비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폭우가 아니라도 이래저래 힘든 세상인데요. 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엘 콘도르 바사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surely would.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soun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다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암중모색이라는 한자 성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 어둠 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확실한 방법을 모른 채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암중과 모색이란 두 개의 한자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암중의 기본 의미는 한자 뜻 그대로 어두운 속입니다. 이 수소문을 해서 찾아간 건물의 창고안은 완전히 암중이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란 뜻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남이 모르는 사이를 뜻하는 부사 암암리와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암암리의 경우는 보통 암암리의 음모를 꾸미다 또는 그 계획은 암암리에 추진되어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같이 주로 암암리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암암리에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리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서 가운데 또는 속에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이 전미사가 붙은 표현으로는 경쟁리, 비밀리, 성황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중모색에서 모색이란 말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을 뜻하고요. 해결 방안의 모색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내륙 지역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20mm가 되겠지만 경상도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린 뒤라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까지 오르면서 무덥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폭염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이 제주 33도, 대구 32도,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강릉 29도, 부산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50에서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고각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10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이 34만 3천 명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1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양식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만 1153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부적합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국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정성을 가득 들인 사랑스러운 네. 또 댓글 보내주시네요. 5988님,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후 라디오계의 마동석.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동석과 제가 동갑입니다. 네? 네. 마동석과 제가 밖에서 동갑이라는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이제 마동석이 보통 마동석 네. 씨가 게시판에 글을 하나 보내주실 수도 있겠죠. 자, 시사본부 청취율 대박 나세요. 감사드립니다. 별명이 또 하나 늘었네요. 1000만 만들어 주실 거죠? 마동석 범죄도 시리즈였다가 나왔으니까 네. 시사본부 1, 2, 3탄 계속 만들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119 안전센터에 응원의 컵라면이 보내졌다고 하는데 네. 발단은 혐오 시설 논란 때문이었다고요? 네, 이게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119 소방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앞서 신도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서 방해가 된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센터로 인해서 그 사이렌 소리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소방서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집단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걸 예고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 기사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고 네. SNS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동네는 무슨 일 있어도 119 전화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같은 주민으로서 부끄럽다. 그곳 주민 다수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글들도 있었고요. 네. 그러던 중에 한 주민이 소방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컵라면 20여 박스를 익명으로 보낸 겁니다. 20개도 아니고 20여 박스를요? 네. 그 편지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에 본인이 그곳 주민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희귀 난치성 환자로서 119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수년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소방관들의 사투를 목격했다.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격한 행동에 상처받지 마시고 다수의 시민이 응원하고 있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컵라면을 기부한 이유는 워낙에 이제 바쁘잖아요. 급하게 네. 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는 절대
절대로 거르지 말라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네, KBS가 수원소방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 지난달에 입주자 대표 회장과 회의를 한 건 맞다고 합니다. 그 사이렌 소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소방서 측에서는 사이렌 끄고 가면 사고가 나고 그러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회의에서는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원만한 협의를 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소방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분들 요즘 비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조선소죠.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고인의 아버지 역시도 노동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부자의 비극인데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0년 전인 2003년에 아버지가 서울 관악구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고층에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근데 20년 뒤인 딱 20년 뒤죠. 2023년에 조선 업체에서 가용접을 하던 아들이 이번에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네. 이 부자 간의 판박이 사망 사고는 20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아들인 A 씨는 당시에 230kg 무게의 선반 위에 올라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2m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이 100kg 이상의 중량물을 해체할 때는 지휘자 입회하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A 씨가 숨진 이후에 회사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A 씨가 소속된 회사는 제하도급 업체입니다. 근데 유족들이 이제 사고 당시 그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거죠. 원청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고 차일피일 미뤘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추락 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항상 저도 많이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네. 지난해 전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874명이 숨졌고 이 중에 37%가량이 A씨 부자처럼 이 추락 사고 산재 사고 1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조선산업은 특히나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돌아가는 게 많다고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사고가 나면 업체 폐업하고 대신에 이제 다시 명의만 빌려서 다른 업체를 세우고 또 계속 일을 하고 그렇게 사고를 낸 업체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안전과는 협의하거나 안전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죠. 네. 이게 뭐 월미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명하던데. 시작이 월미도였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지역에도 많이 퍼져나갔고 네. 좀 전국적인 놀이기구가 됐죠. 조현정 평론가 좀 많이 팡팡해본 그런 얼굴이에요. 저 근데 생각보다 공포증이 좀 심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DJ라는 역할이 있어서 놀이기구가 작동하는 동안 아주 재미있게 또 진행을 짓궂게 네.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미성년자에게 이 DJ들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고. 이건 거듭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이제 예를 월미도로 든 거고 월미도는 네. 아닙니다. 예. 네. 이건 SBS 보도인데요. 그 청소년들에게 이 놀이기구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DJ가 따로 있어서 네. 입담이 되게 좋고 뭐 화려한 묘기도 보여주고 예전에는 뭐 거기서 춤도 추고 팔짝팔짝 뛰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뭐 조회수가 50만 60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놀이기구보다는 좀 더 그 탑승객의 참여도도 조금 들어가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도의 한 디스코팡팡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보고 있는 피의자는 직원 3명인데요. 이 3명은 DJ 연습생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표를 판매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채우려고 단골로 오는 10대들에게 표를 사라고 요구를 했고 네. 이제 이 학생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본인들의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지금 40장 미리 끊어줄게.
돈 생기면 갚아라. 이렇게 해서 뭐 40장, 50장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성매매 강요를 당하고 돈을 뜯긴 10대가 확인된 인원만 10여 명에 달하고요. 이 중에는 초등학생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감금도 해서 모텔에 감금하거나 이제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청소년 손님들이 오면 친밀감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뭐 자신들 따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밥을 사주고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면서 선물도 주고 그러다가 돌변해서 돈을 갈취할 때는 그 SNS 랜덤 채팅 앱에 스스로 직접 글을 올리게 만들어서 성매수 남성을 찾게 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남성들을 소개하고 중간에서 돈을 또 가로채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성매수 남성들을 협박해서 너 미성년자랑 성매매했지 하고 또 따로 돈을 양쪽에서 뜯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유흥비 쪽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3명뿐만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 등 다른 5명도 최근에 구속을 했는데 그 이 3인방 3명으로부터 송금한 내역이 있는데 1억 원이 넘어요. 예.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윗선의 가담 여부와 또 전국 10여 곳 다른 영업장에서 유사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경남 진주로 가봅니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원룸촌 일대에서 수돗물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인근 원룸촌 일대에서 수돗물 샤워기 필터가 이상하리 많지 금방 새까매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축 원룸의 입주 직후에 바로 샤워기 필터를 새 걸로 꼈는데 이틀 만에 까맣게 변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로 새까매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필터를 매주 갈아 껴야 될 정도로 교체 주기가 이상하게 잦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글들에 공감 표시가 수백 개 달리고 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공감 댓글도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물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게 이 공통점이 모두 이 경상국립대 인근 원룸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A씨가 이 사진하고 사례를 모았는데 사진까지 보내온 인원만 해도 20명이 훨씬 넘었고 그들이 모두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주시 맑은물 사업소 관계자는 이 정수된 수돗물 수질에는 지금으로선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주변 지역 공사나 옥내 수도관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뭐 깔따구 유충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지역별로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샤워기 필터의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2, 3개월 정도 될 텐데 과연 무엇이 원인인지 답답하지 않도록 밝혀졌으면 싶은 마음이네요. 5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카페. 네. 카페 참 많은데 최근에는 카페 메뉴판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은 만약에 이 MSGR 7.0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어떤 메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청취자분들도 MSGR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미숫가루입니다. 예, 약자를 따서 알파벳으로 MSGR 7.0은 7,000원. 네. 온라인에서 이제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반응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MSG 레귤러 사이즈인 줄 알았죠.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네. 근데 요 가격도 헷갈려가지고 7.0, 뭐 13.0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7만 원인지 1,300원인지 막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영어 보면은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뜬모래 영어 메뉴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급기야 국회에는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에 꼭 병기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을 지경입니다. 누리꾼들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네. 그러면서 1인 이름료라든가 2시간 제한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한글로 적어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MSGR 미숫가루 왠지 이것도 영어로 표현하면 미숫가루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방통위 의결부터 어제 대통령의 전제결제 재가까지 속전속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징수 추진의 목적과 절차의 문제 또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까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질문과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언론학자이자 주요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의 현실을 체감하고 연구하는 분이시죠.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범죄도시 시리즈로 3천만 관객을 이미 이제 이 시리즈만으로 돌파한 마동석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동갑이라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몰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마동석 씨가 동감인지 몰랐네요. 네,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조금 분위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시원하게 궁금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속전속결입니다. 예.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속전속결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뭐 필요하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뒤에서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이제 재원이죠. 직접 재원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상 공영방송은 특히나 KBS는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병합식 그 고지 시스템은 1994년에 합산되기 시작을 한 거니까 25년 거의 30년 이상 된 제도죠. 네. 그동안 언론학계나 방송학계에서 분리징수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의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징수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정을 그러면 지난 20몇 년간 학계에서 논의할 때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 학계에서는. 그죠? 물론 법안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뭐냐면 수신료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본질적으로 어떤 징수 방식을 가지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수신료 제도 자체의 정당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렇다면 현재 분리징수, 그러니까 분리징수로 나가지 않고 결합해서 하는 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방법일 수는 있다. 왜? 실제로 징수하는 자나 그다음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20몇 년간의 학계의 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론이잖아요. 그 다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논의가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 오랜 기간의 논의 없이 기껏해야 2달 내지 1달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 학계의 논의라든가 학계의 우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의 정책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원을 얘기하려면 재원은 본질입니다. 본질. 공영방송제도의 본질이에요. 재원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지난 20몇 년간 논의한 것만큼의 논의가 뭔가 필요했어야죠. 근데 그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는데 댐이 있어요. 그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를 모아놓는 댐이 있습니다. 네. 이 댐을 더 잘 정비할 거냐 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전체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입법권이 필요해요. 현재 정부는 소수 여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댐 전체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댐에 구멍을 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댐에 하나의 구멍을 내면 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굉장히 큰 혼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절차, 입법권까지 정비를 하고 차근차근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설득력도 있고 당연하죠. 명분도 세울 수가 있는데 왜 네.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실차 일자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게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6월 11일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안에 상정을 해요. 방통위는 합의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불과 5일 지나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입법 예고는 보통 하게 되면 40일 정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례적으로 10일로 줄입니다. 네. 그리고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진 거죠. 즉 입법 과정이 한 달 약간 남짓 정도 되는 과정 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속한 과정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신속할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한 달여 전인가요? 한 달 5월 반 전? 30일 정도에 네네. 이루어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되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여당 추천 구도가 2명이 되고요. 원래 3명이 있었던 야당 추천 구도가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법적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최민희 전 상임위원, 전 의원이 원래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금 계속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요. 만약에 제대로 임명이 됐다면 그것도 2대2 구조 내지 3대2 구조였던 얘기겠죠. 2대1이라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됐어야 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쪽이 2명이 억지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명으로 줄었어요. 2대1 구조를 가지고 지금 김효재 위원이라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5월 30일에 그게 구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쫙 현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방통이라는 게 원래 합의제 구조라고 하는 건 여야의 정치 구도를 반영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건데 이 구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상태로 진행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졸속 추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자체에는 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책 제안을 받는 민원 제안을 받는 거기서는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압도적인 분리징수 찬성 의견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내건 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95%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밝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과학적 방식의 여론조사도 아니고요. 네. 세금이나 이런 거, 세금에 저희 준하는 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아무리 납세자의 불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학계 얘기한 거, 학계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학계 제대로 의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네. 수신료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수신료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수신료를 난 정말 분리해야겠어. 난 한 조에 내는 방식은 못하겠어. 정말로 나는 분리해서라도 낼 거야. 라는 거에 찬성했을까? 예. 저는 아마 대부분은 수신료 안 내는 거에 찬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차라리 수신료 제도를 없애려고 해야죠. 예, 저는 수신료 제도 없애는 거에 찬성은 하진 않습니다만 수신료 제도를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왜?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안 했죠. 다시 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찬성의 내용은 그다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것도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지하고 난 결과를 저는 명목적인 어떤 이유로 삼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뉴스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분리징수가 지금 징수료 수신료를 안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내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내지 않는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는다면 연체료가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재산이나 등등의 법적으로 이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해졌는데 자,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지금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네.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편향방송을 했다. 이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 편향방송 또 노영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 주장을 근거로 분리징수라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무슨 옳은 방식이냐 또는 정상적인 방식이냐 또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한 번도 편향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내용적인 판단을 가지고 재정을 건드리는 건 편성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당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되게 무책임하게 한 겁니다. 되게 사실은 대통령실을 외려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발언에 전 가까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내걸었느냐? 사실은 내건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도만 내걸었던 겁니다. 되게 동어반복적이죠. 나중에 가서 설명한 게 뭐냐면 한전에 병합징수 되다 보니 자기는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야 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잘못하면은 전기가 끊기니까 잘못 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불만의 근거로 삼았고 그 분리징수의 필요의 근거로 삼았던 것 외에는 사실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구의 거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예요. 네. KBS를 수신하든 말든 수신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냈어야 되는 분들이 냈어야 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그것들이 병합징수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러면 정책의 근거로 밝혔어야 돼요. 못 밝혔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KBS를 시청하느냐 시청하지 않느냐 청취하는 자의 여부가 아니라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기준이 왜 쓰는 줄 아십니까 혹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수신료라는 말 자체 예전에 시청료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네. 잘못된 이유가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게 시청료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IPTV라든가 아니면 OTT를 보는 게 그런 시청료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료로 간 이유는 뭐냐면 수신이 가능하면 다 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상파의 방송 구조라고 하는 게 수신을 받는 순간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유료 방송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수신을 하고 있는지 수신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무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방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분담해내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왜냐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잖아요. 광고로 만약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광고로 충당해야 되는 수많은 방송사들이 있어요. 그 방송사들에게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갑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광고로 자신의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KBS가 광고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은 광고로 뭔가 운영되고 있는 방송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KBS의 시청료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수신료를 말씀 주셨으니까 이 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 그리고 EBS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물론 전달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분리징수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시행령이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한전도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징수를 이렇게 단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 분리하는 고지서 분리를 해야 되고 계좌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만약에 돌아가는 좋은 점이 있다면 정말로 TV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방송 수신을 전혀 안 하는 분인데 전기세 끊길까 봐 전기 끊길까 봐 냈던 분들이 아주 일부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마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알면 당연히 가능했던 것들인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다 비용 증가입니다. 이걸 위해서 별도의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 냈다고 하면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징수 하려면 또 그만큼의 행정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분리징수 이후에 징수되는 돈은 줄어들고 징수를 위해 쓰이는 돈들이 훨씬 늘어나서 거의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로 국민을 위해 바뀌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자 방통위의 설명도 조금은 의아하고 무슨 연유인지 궁금한데 방통위는 수신료를 안 내도 불이익이 없다. 가압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수신료와 관련된 법적인 설명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설명은 당연히 이제 내도록 되는 게 의무고요. 방송법으로 구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고요.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연히 압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이걸 국민을 정말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징수비용, 행정비용, 집행비용이 더 높았을 때 그 징수할 내용보다 보통 안 하는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특별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는 돈이 우리나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KBS뿐만이 아니라 EBS를 비롯한 기타의 방송 시스템의 기초 자본이 됩니다. 이게 방통위를 드나드는 학자들과의 공통의 합의된 결론인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내시려면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는 징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체납이 됐다라도 압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불편을 안 낸 사람과 KBS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태도예요. KBS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되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죠. 불쾌한 상황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불쾌한 상황들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80년대에 수신료 네. 납부거부 운동이 있었을 때요. 그 불쾌한 상황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고서는 국가기관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좀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KBS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환호한다거나 대환영을 한다거나 이런 뭐 집단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국민적 저항 없이 추진이 돼 왔고 결국 대통령의 제가 결정까지 났습니다. 국민 저항이 별로 없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보도는 오늘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변화가 시작되니까 어떡하나 라면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마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보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실제로 상당히 냉소하거나 방관하는 태도였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바뀔라나? 뭐가 뭐 어떻게 될라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저항을 안 했거나 찬성했던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안 내도 되는 거로 착각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까지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여론의 저항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론에 적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약간은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분리징수는 안 내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목적의식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찬성 여론만 높다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 담당자로서는 상당한 책임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일부러까지 뭐 나서서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방임한 것이죠. 잘못된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중에 또 KBS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했다. 뭐 신뢰할 수가 없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뭐 무보직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인식들, 공영방송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 외부 환경적인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건 설명하려면 참 많이 긴데요.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신 채 자극적인 단어들에 꽂혀요. 무보직의 억대 연봉? 내 주변은 없는데? 이런 거죠. 근데 무보직이라고 하는 건 제작을 안 하거나 일을 안 한다는 말과는 무관한 일인데 다시 말하면 부장이니 과장이니 이런 게 이제 안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억대 연봉이 누구서부터 되는 것이냐. 한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KBS가 이른바 적체 인원이라고 부르는 상위 적체 인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정치권이 상당히 활용해 버립니다.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읽는 겁니다. 대중들의 정서를 온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틀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불만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방식인 거죠. 물론 KBS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선. 그리고 굉장히 이른바 슬림한 다시 말하면 제작 위주의 조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제작의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가면서 막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생산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바꿔줘야 돼요. 현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방통위도 나서고 대통령실도 나서고 학자들도 나서고 KBS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드는 구조에서 어떤 돈들을 쓸 것인가라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사람들의 불만, 방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돈이 저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싫어라고 하는 되게 초보적인 감정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방만한 경영, 그래서 KBS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이 분리징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결된 건 아닌지 라는 의문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편향 방송, 노영 방송 이야기하면서 뭐 KBS가 필요한 방송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NHK, 또 우리가 영국의 BBC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 뭐 KBS이든 아니든 공영방송,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필요한 방송 체계인가? 이 부분도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인 물음 맞죠.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방송이 채널 한두 개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받을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장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누군가한테 무료로 그냥 다 뿌려요. 뿌리니까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어떤 편익이 돌아간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돈을 내야겠다. 그게 바로 수신료 개념이었던 겁니다. 50년 넘은 개념입니다. 네, 짧게 보더라도요. 길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개념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상파로 몇 개의 채널만 수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여기서 방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고료가 아닌 수신료를 내야 된다. 이 개념 굉장히 낡은 개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한 지난 50년간 그리고 더 짧게는 한 20몇 년간 학자들이 이 논의를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수신료 제도를, 병합징수된 수신료 제도를 나름대로 그냥 지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큰 변화를 해야 하려면 법을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부든 간에,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이 법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꿀 생각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로 현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은 뭘까? 되게 많거든요. 네. BBC 같은 경우나 전형적인 케이스로 이른바 OTT를, 무료 OTT를 공영방송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연사 다큐멘터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편향성의 문제는 내용적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적어도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탁월하게 잘 정돈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상업방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실은 보도 기능을 흩뜨리고 있는 OTT 환경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돈을 새롭게 만들 각오가 돼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난 10년간 논의가 사실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 준비는 하나도 꺼내보지 않은 채 갑자기 시행령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 봉사해왔고 고민해왔고 공부해왔던 많은 연구자들, 많은 전문가들을 상당히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BS를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의, 국민들의 인식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이냐, 미디어 정책 차원의 결정이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예.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일본의 NHK도 영국의 BBC도 비슷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긴 시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때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면서 방송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게 첫 번째로 NHK나 BBC 흔히 얘기되는 것들은요. NHK는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취급받는 공영방송도 아니고요. 다만 살짝 디스를 하시는 건가요? 예, 돈이 많은 방송일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정치체제가 안정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민당 시스템에서 그다지 안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정권 교체가 잦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나름대로 신사협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권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자민당이 생각하는, 자민당이 운영하는 국가관에 NHK가 보조해 줍니다. 대신 뉴스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 다큐멘터리나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잘 만들어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거,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은 상업방송이 워낙 선정적입니다. 그 선정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NHK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가장 역동적인 형태죠. 우리 돈으로 치면 수신료 우리 돈보다 10배를 내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입니다. KBS의 2,500원 수신료보다 10배 정도의 수신료를 그렇죠. BBC는 받고 1년에 20만 원, 30만 원까지 내는 방송사입니다. 네. 돈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네. 돈의 차이가 명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BBC를 운영해온 사람들이 이른바 불편 부당성이라든가 압도적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를 계속해왔죠. 그런데 BBC도요.
예를 들면 보수당이 이제 보통은 그 공영방송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국가 세금 비슷한 게 들어가는 방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대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17년 이상 집권하고 이랬을 때 보수당이 장구 집권할 때마다 늘 수신료 폐지론 나오고요. 민영화론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이념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경우에도 말만 나왔다가 사실은 제도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신료 인상 얘기가 왜 나왔느냐? 너무나 단순한 논리는 20몇 년 전에 2,500원 정해졌던 거, 20몇 년 뒤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당시 2,500원이 신문 한 달 구독료, 한부 구독료를 그렇죠.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칼라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비싼 돈이었지만 낼 수 있도록 된 건데요. 지금은 물가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내죠. 근데 이게 논의의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 이제 옛날만큼 KBS 안 보고 옛날만큼 뭐 이렇게 KBS를 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왜 수신료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이게 불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설득해야 돼요. 내 돈이 단지 보든 안 보든 KBS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구조 전체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마중물이 된다. 사실은 여기서 작가들이 키워지고 PD들이 키워지고 이렇게 키워진 PD나 작가들이 또 다른 상업방송사에 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남들이 안 만드는 대하사극을 만들고 이런 것들 여기는 돈이 든다. 이 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나머지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설득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KBS만 쓰는 KBS 여러분들이 보는 KBS 방송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신료를 사실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수신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지. 아까 이제 정준희 교수께서 수년 동안 이야기되어 온 연구되어 온 대안도 있다. 결국에는 이제 분리징수가 시작되면서 징수율이 낮아지면 재정적인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되고 KBS가 또 국민들로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권으로부터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늘 어느 쪽이든 얘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이 물론 의사결정을 하고 입법을 해야 되지만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 논의나 이런 거 다 정치권 설득하려고 해왔어요. 눈치 보면서. 국민을 직접 설득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진영화로 돼서 나눠져 있어서 좌파 우파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못하겠다라는 게 KBS의 변명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른바 그다지 진영적이지 않은 분들부터 해서 약간 보수적이나 약간 진보적인 분들 가운데 그래도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 KBS 수신료 못 내도 EBS한테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BS가 정말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EBS가 훨씬 착하고 좋은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더라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국민의 절반 정도를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필요한 걸 해보겠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시대에 만들기 위한 돈이다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법이나 이런 논의로는 절대로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KBS가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준희 교수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우리 KBS 방송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국민의 방송. 그렇죠. 예. 더 절실하게 인식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마크 저커버그의 스레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이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까 생각했는데 1억 명을 돌파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며칠 안 돼서 1억 명 돌파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컨셉의 이렇게 되면 뭐 UFC, KG 결투를 안 해도 마크 저커버그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마크 주커버그가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마크 주커버그도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레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저격하기 위한 수준으로 비슷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기반이고 실시간 소통 플랫폼인데 조금 다른 건 이제 트위터는 이제 280자 정도 글자가 되는데 500자, 그러니까 글자가 조금 더 되고요. 거기에 이제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데 트위터가 한 2분 20초짜리 영상까지 올라가면 얘는 한 5분 정도까지 영상이 올라갑니다. 트위터보다도 더 기능이 강화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구조나 이런 UI나 UX가 거의 트위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거의 뭐 트위터 베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레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컨셉은 우리가 좀 개방적이고 상호 운영한 가능한 앱을 향후에 만들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른바 이제 액티비티 펍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우리랑 메뉴 구조가 비슷하다면 뭐 궁극적으로는 뭔가 카카오톡 같은 데들, 그러니까 뭔가 별도의 SNS 하는 데들이랑 우리 서비스를 향후에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개방성 있는 앱을 추구할 거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거의 뭐 트위터랑 비슷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뭐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네. 가입자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근데 이걸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회원이 생긴 거냐 아니면 그냥 메뉴나 기능이 하나 생긴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5일 만에 1억 명의 회원을 돌파한 게 이 스레드라는 서비스거든요. 전 세계에. 네, 근데 이제 챗GPT가 우리가 뭐 5일 만에 100만 명 넘다 해서 와우 이랬었는데 거기에 치면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좀 근원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이 스레드는 그냥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이 한마디로 클릭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회원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가 2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20분의 1 정도가 그냥 새로운 서비스 나왔으니까 클릭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은 회원 가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처음부터 가입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으니 일단 회원 수가 느는 건데 이거를 뭐 신규 회원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서 뭐 별도의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앱에서 카카오톡 로그인만 하면 가입되게 하면 그렇게 되면 가입자 수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스레드가 아주 좀 지능적으로 머리 좋게 한 게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인스타그램에요. 이들이 가입한 순서 내가 몇 번째로 가입했는지를 배지처럼 하나를 줘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몇 번째로 가입했다가 인스타그램에 순서로 숫자로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뭔가 이제 새로운 거 뒤처지기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버튼 눌러가지고 네. 내가 순위권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메타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트위터와 비슷한 점은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영상이나 내용들 좀 길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능적으로 내용이 뭐가 다를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UI나 UX도 상당히 트위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위터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뺏겼다. 우리 이러면 소송 걸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머스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뭐라고 날렸냐면 경쟁은 괜찮은데 치팅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있어서 또 트위터의 변호사 측에서는 야 스레드 만들라고 이거 메타에서 트위터 직원 빼내간 거 아니냐. 영업 기밀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전 직원 뭐 수십 명 고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스레드 대변인인 앤디 스톤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팀원 중에 아무도 트위터에서 근무한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아까 제가 마크 주커버그도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크 주커버그가 11년 만에 트위터에 접속을 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근데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글이 아니라 그림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똑같은 스파이더맨 둘이서 서로가 너 뭐야?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멀티버스 이래가지고 뭐 네. 전 세대의 스파이더맨과 지금 수업에 너 누구니 이런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만큼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서비스 만들어 놓고 내가 스레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트위터 들어왔네? 여기가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약간 비꼬는 식의 내용을 쓰다 보니까 네. 결국엔 이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 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머스크의 테슬라의 머스크의 혈압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원래는 이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 일종의 관종처럼 그렇죠. 발언이 그냥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기업의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 심지어는 뭐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머스크의 사실상 이 홍보 기능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네. 그런데 스레드가 이렇게 2억 명 이상인가 1억 명 이상, 1억 명 이상. 네. 가입되면서 흥행을 했는데 이 흥행의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레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느냐 역으로 말하면 스레드랑 너무 비슷한 트위터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해진 포인트가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부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최근에 스레드가 나오고 나서 트위터의 이용자의 트래픽, 그러니까는 접속해서 있는 비율이 11%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좀 공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2020년에 미국 트위터 사용자가 7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022년에 6,300만 명으로 10% 감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말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탓은 아니긴 해요. 근데 2023년에 최근에 미국의 비호감 브랜드 순위를 이제 매겼는데 4위에 트위터가 등극했어요. 이제 그만큼 변화가 있고 또 사용자 성비 역시도 지금 남성이 68.1%, 여성이 31.9%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사용자에게 좀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트위터가 좀 이상한 정책을 하나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노하는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SNS 들어가서 여러 개의 글을 하루에 뭐 수백 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7월 1일 날 일론 머스크가 열람 가능한 트윗 수의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일론 머스크 쪽에서 얘기하는 건 요즘에 뭐 생성형 AI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트위터의 데이터를 자꾸 긁어가더라. 그래서 그 긁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동으로 긁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려고 하나의 아이디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을 제한한 건데요. 그게 얼마큼이냐? 일반 계정은 하루에 트윗 글을 600개 이상 못 보게 막았어요. 그리고 신규 새로 가입한 계정은 하루에 트윗 글 300개 이상을 못 보게 막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트윗 글이 상당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600개 본다고 해도 몇 시간이면 이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숫자 적은 거 아니야? 이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600개면 충분하지. 폰 좀 그만 보고 가족들 좀 봐라. 이런 식의 또 트윗 글을 이 트위터 대표가 트위터 인수한 사람이 올린 거예요. 본인이 트위터를 만들었으면서 트윗 그만 보고 휴대폰 그만 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본인이 이제 트윗을 이제 인수하고 나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이제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스레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트위터랑 컨셉이 다르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스레드는 제한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마음껏 보고 쓰는 거에 당연히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가 하려는 전략이 조금 다른데 마크 주커버그가 스레드를 딱 만들고 나서 두 번째로 글을 뭘 올렸냐면 우리의 비전은 대화를 위한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간이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이거나 싸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편안하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아기랑 있는 사진을 이제 본인의 자녀죠. 있는 사진, 같이 노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컨셉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트위터가 한 전체 회원 수가 3억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차분한 컨셉으로 트위터 같은 걸 만들면 10억 명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트위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이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쓰냐면 네. 고통을 숨기는 인스타그램의 거짓된 행복에 빠지는 것보다 트위터에서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아니 하기도 이 정도 했습니다. 되면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둘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짜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실제 UFC의 지금까지의 최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웰터급, 미들급 두 체급을 섞어난 조르지우 생피에라고 지금 은퇴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하고 훈련하는 사진을 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좀 가만히 또 주커버그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이번에는 UFC의 현재 챔피언 그리고 현재 미들급하고 이제 패더급 챔피언 2명하고 네.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지금 네. 이거 좀 너무 간다. 이거 결국에는 너무 예전으로 치면은 그냥 이제 어린 시절 철없는 남성들이나 할 만한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마크 주커버그와 성기 크기 대결을 제안한다. 뭐 이런 네. 식의 글까지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홍보력은 확실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이제 스레드가 얼마큼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관심을 끌어서 가입은 많이 했는데 네. 사용성이 들어갈지는 조금 더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마동석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워낙 인터넷에서도 또 온라인 공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김덕신 소장은 네. 방금 전에 출연했던 정준희 교수 또 진행자인 저 배종찬 소장 네. 마동석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동갑입니다. 그렇군요.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우리 기술 감독님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네. 트위터가 상당히 비호감이 높아졌다는 그 비호감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몫했던 거 아닐까요? 네, 뭐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치적 발언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이슈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가 이제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과연 그런 정치적인 얘기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얘기만 있는 소셜 미디어가 얼만큼 정말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반론도 제시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역으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런 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잘 안 노출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스레드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막는 것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스레드가 지금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뭐 셀럽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 주시면 그래도 개업 효과는 있었는데 네. 앞으로 스레드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스레드의 미래 역시도 명확한 컨셉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은 컨셉이 없는데 여전히 또 이 셀럽들의 놀이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네.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솔직히 메타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사용자들의 안착되는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앞으로 이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의 한판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또 비가 그치고 나면은 폭염 피해가 많을 텐데 각별히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